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주차 강의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라그랑지 방정식을 이용해서 운동 방정식 유도하는 과정들을 몇 개의 예제를 다뤄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는 예제는 이 첫 번째 매스는 병진 운동하고 두 번째 매스는 요 점에 대해서 핀 조인트로 연결돼서 회전 운동하는. 근데 이 진동계의 외부로부터의 가지는 모멘트만, 이 두 번째 판에 대해서 모멘트만 이렇게 가해지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비교적 간단해요. 그래서 이 M1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여기 Q1이니까 Q1 다트의 제곱. 그 다음에 이 원판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J가 이 원판의 질량 완성 모멘트입니다. 그 다음에 Q2 다트의 제곱. 이렇게 운동 에너지가 첫 번째는 병진 운동 에너지, 두 번째 이 원판은 회전 운동 에너지만 갖는 형태로 이렇게 표시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존 에너지는 이 경우에는 요 스프링과 요 스프링 두 개만 갖게 되는데요. 첫 번째 스프링은 2분의 1 K Q1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프링은 2분의 1 K Q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이라고 그러면 R Q2가 요게 움직이는 변이 양이 되겠고요. 이 스프링의 좌측은 Q1만큼 움직이니까 R Q2 빼기 Q1, 요 스프링이 늘어나거나 압축되는 그런 양을 갖다 의미합니다. 그래서 2분의 1 K R Q2 빼기 Q1의 제곱이 두 번째 스프링이 갖게 되는 보존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보존 에너지가 이렇게 구해지게 되겠고, 이 오른쪽에 가해지는 이 원판에 가해지는 모멘트가 발생시키는 일반력은 가상 이일량이 이 모멘트가 가해지는 원판이 돌아가는 각도가 이게 Q2니까 이게 각 변이는 델타 Q2가 되죠. 그래서 M에다가 델타 Q2를 곱한 값이 이게 그 가상 일량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매스는 아무 힘도 가해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요 값이 Q1 델타 Q1 더하기 Q2 델타 Q2가 돼야 되니까 이 관계식에서부터 Q2가 M이다 하는 게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운동 에너지와 보존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식들을 갖다가 이렇게 적용해 보면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라그랑지 방정식의 좌측항, 이 항들에 등장하는 이 질량 행렬과 강성 행렬 관련된 이 요소들을 모두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 우변에 비보존력이 발생시키는 일반력은 Q2만 M이라는 이런 값을 주어지고 Q1은 0이기 때문에 0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동 방정식이 쉽게 구해질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일반력 구하는 문제로 제일 복잡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이 개는 진동 시스템이라기보다도 이 기계적인 그런 동력학 시스템이죠. 피스톤 크랭크 시스템인데요. 이게 크랭크가 되겠고, 피스톤이 되겠고, 요게 커넥팅 로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랭크가 돌아가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고요. 커넥팅 로드가 수평과 이루는 각도를 파이라고 하고 할 때, 이 피스톤에 가해지는 힘은 P고, 이 커넥팅 로드에 가해지는 힘이 M으로 주어진다고 했을 때, 그때 이 P와 M이 발생시키는 가상 일량을 갖다가 일반 좌표 세타에 대해서 구해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피스톤 크랭크 기구는 일자유도 시스템이죠. 일자유도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 좌표를 하나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세타로 정했다 그러면은, 자, 일단 그 가상 일량은 P가 발생시키는 가상 일량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피스톤까지 거리가 x니까 이 델타 x가 가상 일량이 되는데 P는 반대쪽으로 밀고 있죠. 그래서 P가 발생시키는 가상 일량은 마이너스 P 델타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모멘트가 발생시키는 가상일량은 모멘트 곱하기 델타 Q가 되죠. 델타 Q. 델타 파이가 됩니다. 델타 파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X나 파이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세타를 이용하고자 하는 거죠. 요게 일반 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 좌표의 가상 양인 델타 세타와 델타 파이, 델타 X의 관계를 갖다 알아야 델타 X와 델타 파이를 델타 세타로 변환시켜 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변환을 위해서는 요 지금 피스톤 크랭크 기구에서는 다음의 기하학적인 관계식들이 성립합니다. 이거는 X는 이게 R 코사인 세타 더하기 L 코사인 파이. 여기까지 거리가 R 코사인 세타고 여기까지 요 거리가 L 코사인 파이죠. 그래서 이런 식이 X는 R 코사인 세타 더하기 L 코사인 파이라는 식이 하나 등장하고 그 다음에 R 사인 세타가 L 사인 파이하고 같다는 식이 또 하나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좌측 이 식을 에다가 델타를 취하면은 델타 X는 R 코사인 세타, R과 L은 일정한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델타를 취하면 코사인 세타의 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델타 세타죠. 그래서 여기다 델타 취한 거는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델타 세타예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에 델타를 취하게 되면 L 마이너스 사인 파이 델타 파이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델타를 취한 건 이렇게 얻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양변에다 델타 취하면은 R 코사인 세타 델타 세타가 되고요. 여기는 L 코사인 파이 델타 파이가 얻어지죠. 자, 따라서 델타 파이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L 코사인 파이분의 R 코사인 세타 델타 세타가 되는 거죠. 그거를 여기다가 델타 파이가 있으니까 그걸 대입하고 하면 델타 X는 델타 여기도 델타 세타로 표현되고 요 델타 파이도 델타 세타에 대한 그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가상 일량 델타 W는 P에다가 마이너스 델타 세타 마이너스 델타 세타가 여기 마이너스 델타 세타가 R 사인 세타 델타 세타 더하기 L 사인 파이 델타 파이죠. 그래서 이 델타 파이를 갖다가 요걸로 델타 파이는 L 코사인 파이 분의 R 코사인 세타 델타 세타로 바꿔주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요항 마이너스 P 델타 X가 이렇게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M 델타 파이는 M 곱하기 델타 파이인데 델타 파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L 코사인 파이분의 R 코사인 세타 델타 세타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전부 다 델타 세타에 대한 표현으로 다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세타를 가로 바깥으로 빼내고 나머지를 묶어보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상 일량은 이런 양 곱하기 델타 세타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일반역 캐피탈 Q1 값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일자유도니까 일반역 하나만 갖죠.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종종 마주칠 수 있는 가장 복잡한 케이스의 일반역 구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질량 감쇄 강상행렬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다자유도계, 진동계에 대해서 진동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때 질량행렬, 감쇄행렬, 강상행렬은 각각 어디서부터 구할 수 있냐면 운동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소실함수, 보존에너지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에너지는 이런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런 형태. 일반 좌표의 시간에 대한 미분값으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소실함수는 이런 형태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소실함수 R은 2분의 1 Q 닷 트랜스포스 C Q 닷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보존 에너지는 2분의 1 QT K Q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거꾸로 질량 감쇄 강성행렬의 요소들은 이 MCK 행렬들의 요소들, 그러니까 MIJ, CIJ, KIJ는 이 TRU를 이용해서 그 값들을 이렇게 두 번 이렇게
QI에 대해서 한번 QJ에 대해서 한번 편미분하게 되면 MIJ가 얻어지고 CIJ는 에너지 소실함수 R을 갖다가 QI 다트와 QJ 다트로 각각 한 번씩 편미분하면 CIJ가 얻어지고요. 그 다음에 보존 에너지 강성 행렬의 요소값은 보존 에너지를 QI와 QJ로 각각 한 번씩 편미분하면 얻어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자유도 진동계가 되겠습니다. 이런 진동계에서 질량, 감쇄, 강성 행렬의 요소들을 구해라. 운동 에너지의 에너지 수실함수 보존 에너지를 여기서부터 구하면 운동 에너지는 첫 번째 매스의 속도가 x1 다트고 두 번째가 x2 다트니까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x1 다트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m x2 다트의 제곱. 이게 이 두 매스에 의한 운동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소실함수는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C1, C2, C3 세 개의 대시포트 감쇄기가 발생시키는 그 함수가 되겠는데요. 그 함수는 2분의 1 C1 X1 다트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C3 X 다트 제곱. 그 다음에 그 X2하고 X1하고의 X1 다트하고 X2 다트의 차이가 요 감쇄기의 속도의 차이가 되니까 2분의 1 C2 X1 다트 빼기 X2 다트의 제곱. 이렇게 더해 놓은 게 바로 이 감쇄기 C1, C2, C3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너지 소실함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존 에너지는 여기 K, 세 개의 K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보존 에너지가 얻어지죠. 그러면 얘네들을 각각 두 번씩 편미분함으로써 M11은 X1 다트로 한번 편미분하고 X2 다트로 한번 편미분해서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M12는 X1 다트로 한번 편미분하고 X2 다트로 편미분해서 얻을 수 있고, M22는 X2 다트로 두 번 편미분해서 얻을 수 있고, C11은 이 에너지 소실함수를 갖다가 X1 다트로 두 번 편미분해서 얻을 수 있고, C12나 C2는 X1 다트로 한번 X2 다트로 편미분해서, C22는 X2 다트로 두 번 편미분해서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사하게 강성 행렬의 요소들은 X1으로 두 번 편미분해서 보존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K12나 K2는 보존 에너지를 X1을 한번 편미분한 다음에 그 결과를 X2로 편미분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또는 거꾸로 X2로 먼저 편미분한 다음에 X1을 편미분을 하더라도 결과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보존 에너지를 X2로 두 번 편미분해서 얻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요소들이 각각 질량 행렬, 감쇄 행렬, 강성 행렬의 네 개의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다자유도 무감쇄 진동계에서는 이런 그 고유치 문제를 풀어서 고유치와 고유 모드를 구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때 요 앞에 있는 요 항의 디터미넌트 값이 0이라고 했을 때 그때 n개의 고유치들이 구해지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고유치들을 구하다 보면 통상 그 고유치들이 서로 다른 값을 갖지만 어떨 때는 같은 값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고유치들이 같은 값을 갖는 경우를 다중근을 갖는 경우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다중근을 갖는다는 것에 어떤 그 의미, 또 그 다중근에 의한 그 모드들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것을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이런 이자유도 진동계가 있다 했을 때 이 이자유도 시스템이 다중근을 갖기 위해서 중근을 갖기 위해서 이자유도니까 이제 고유치가 두 개 이상은 못 가지니까 두 개가 중근이 되려면은 얘네들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중근을 갖게 되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보존 에너지를 이렇게 구한 과정이 되겠고요. 그거를 편미분해서 질량 행렬 요소와 강성 행렬 요소를 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량 행렬과 강성 행렬을 이용해서 특성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 이 특성 방정식으로부터 특성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그 해가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자유도 시스템이니까요. 그때 여기 판별식 D를
구해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게 중근이 되려면 요게 0이 돼야 되죠. 0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0이 되려면 이 항도 0이 돼야 되고 이 항도 0이 돼야 돼요. 그럼 이 항이 0이 되려면 M1과 M2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K2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K2가 0이 되고 그러면 요것도 0이죠. 그 다음에 요게 또 0이어야 돼요. M2K1은 M1K2, M1K3 이렇게 되기 때문에 루트 M1분의 K1은 루트 M2분의 K3여야 된다 하는 식이 됩니다. 즉, 요 K2는 0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 왼쪽에 일자궤도 진동계하고 오른쪽에 진동계가 서로 독립적으로 운동하는 거고, K2가 0이니까, 그때 루트 M1분의 K1이 루트 M2분의 K3하고 같다. 그래야 두 개의 고인동수가 같아지는 거죠. 그래야 중근을 갖게 된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K2가 0이 되기 전에는 중근을 가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사자유도 시스템인데요. 여기서 이 질량이 수평으로 움직이는 걸 x1, 수직으로 움직이는 걸 x2, x3,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량이 수평으로 움직이는 걸 이게 x3, 이게 x4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을 때 요 스프링들의 그 보존 에너지와 요 스프링들의 보존 에너지, 그 다음에 요 질량의 운동 에너지, 요 질량의 운동 에너지를 각각 구해놓은 표현이 요 표현이 되겠습니다. 요거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각자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운동 에너지와 보존 에너지가 구해졌을 때 질량 행렬과 강성 행렬을 각각 구하면은 이렇게 4x4 매트릭스들이 정방 행렬들이 이렇게 얻어집니다. 그러면 이 4x4 매트릭스 질량 행렬과 강성 행렬을 이용해서 디터민트가 0이 된다는 그 특성 방정식을 구하면은 람다에 대해서 고유추인 람다에 대한 4차 방정식이 얻어지게 되는데 그 4차 방정식을 정리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즉 람다가 40, 람다가 60이 각각 중근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개의 중근을 갖는 진동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M이 10이고 K가 100이라고 했을 때 이 중근에 근거해서 고해치 문제 금세 구한 그 람다 1 값을 여기다가 고해치 문제에 대입해서 x1, x2, x3, x4를 구해보면은 이 관계식을 구해보면은 이 관계식이 이런 관계식과 이런 관계식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x1이 x3하고 같고 x4가 0이라는 그거만 만족하면은 어떤 것도 첫 번째 모드가 다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x1이 x3하고 같으니까 1, 1. 그 다음에 x4는 0이니까 이 마지막은 0.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모드가 될 수 있고요. 그러나 모드를 요것만 만족하면 다 모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x1과 x3가 같죠. 그리고 x4가 0이죠. 이게 0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죠. 이게 x2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드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드를 표현했을 때 두 번째 모드는 이 첫 번째 모드하고 직교성을 가져야 돼요. 직교성을. 요 조건을 만족하면서 얘하고 직교성을 갖는 벡터를 구해야 되는데, 즉 x1이 x3하고 같고 x4는 0인 그런 것 중에서 얘하고 직교하는 그런 모드 벡터를 구해보면 이런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얘하고 서로 곱해보면은 이게 질량 행렬이 지금 1111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요거 트랜스포즈 곱하기 요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1 곱하기 0, 0 곱하기 1, 1 곱하기 0, 0 곱하기 0 하면은 직교성이 성립하는 걸 금세 알 수 있죠. 그리고 요 벡터는 요 공식도 만족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x1이 x3가 되고 0, 0 같죠? x4도 0이죠. 그리고 x2는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 식은 이 두 번째 모드 벡터도 성립하면서 첫 번째 모드 벡터와 직교성을 갖는다. 그런데 앞에 이것도 모드 벡터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렇게 모드 벡터를 선정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모드 벡터는 얘하고 수직이어야 돼요. 얘하고 수직이면서 요거 성질을 만족해야 되니까 이런 모드 벡터를 우리가 구한다면은 얘하고도 수직이고, 왜냐면 0.5 곱하기 1, 그리고 요것도 0.5 곱하기 1, 그 다음에 요건 마이너스 1 곱하기 1을 하면은 그 결과가 0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도 x4는 0이고, x1과 x3가 같고, 그러니까 요 식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모드 벡터를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정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정하면 두 번째 모드 벡터는 이렇게 구해줘야 되고, 이렇게 정하면 두 번째 모드 벡터는 이렇게 정해줘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중근 60, 요걸 갖다가 여기다 또 대입하게 되면은, 고유치 문제 대입하면은 이런 두 개의 식이 이걸 만족해야 된다는 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는 x1이 마이너스 x3하고 같아야 되고 x2가 0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모드 벡터가 이렇게 되면은 이 식을 만족하죠. x1이 마이너스 x3가 돼야 되고, x2가 0이어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모드 벡터, 세 번째 모드 벡터가 얻어지고, 얘는 또 동시에 앞에서 구했던 x1과 x3, x2하고 직교성을 가져야 돼요. 앞에 두 개의 모드 벡터를 구했죠. 이거를 만족하는 동시에 앞에서 구한 두 모드 벡터와 직교성을 가져야 된다는 식에서부터 이런 식이 결정됩니다. 또는 앞에서 노란 박스에 들어가 있었던 이 식을 만족하면서 노란 박스로 구해진 두 개의 식이 있었는데, 그 식과 직교하는 모드 벡터를 구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모드 벡터를 구할 수 있고요. 네 번째 모드 벡터도 이걸 만족하면서 앞에서 구했던 세 개의 모드 벡터들하고 다 직교성을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x1, x2, x3 세 개를 갖다 구했는데 걔네들하고 다 직교성을 만족하는 벡터로 구해보면 이 식은 항상 직교성을 만족한다. 왜냐면 앞에서 전부 다 이걸 다 0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하고 곱하면 다 0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네 번째 모드 벡터가 될 수 있고, 만일에 앞에서 이 노란 박스들에 있었던 세 개의 모드 벡터를 이용한다면은 네 번째 모드 벡터는 그 세 개의 노란 박스에 있는 모드 벡터하고 직교성을 가져야 되고, 요 식도 만족해야 된다는 식에서부터 이런 모드 벡터가 추가로 얻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근을 가질 때 모드 벡터들을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중근을 가질 경우는 그 모드 벡터들끼리 서로 직교성을 갖는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 모자란 모드 벡터들을, 여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중근을 두 개 가지니까 그 두 개의 모드 벡터는 구할 수 있지만 두 개의 모드 벡터는 그냥은 못 구하잖아요. 그죠? 그 모자란 모드 벡터 수를 만큼을 직교성을 이용해서 추가로 구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10주차 강의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했고요. 11주차 강의는 이제 10주차까지 배웠던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진동 설계에 적용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고려해 가면서 설계를 할 때 기계진동학 지식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내용들을 11주차 그리고 12주차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